혼자서도 가능한 쉐어하우스 투자 완전 정복의 카인드 언니입니다. 2016년에 처음 쉐어하우스를 알게 돼서 쉐어하우스를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운영자예요. 경기 지역 내 3개 지점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투자금이 적게 들고 투자금에 비해서 금방 빠르게 높은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쉐어하우스랑 에어비앤비는 일단 거주 기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최소 하루 단위로,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최소 주거 기간이 한 달로, 에어비앤비에 비하면 긴 편이죠. 최소 주거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지만 그게 3달인 경우, 그리고 6개월인 경우, 1년인 경우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딱 드나들 때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쉐어하우스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쉐어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공간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방, 침대가 있겠는데 1인실 타입, 2인실 타입, 3인실, 4인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인실 타입,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1인실 타입에 어떤 그 가구들을 배치하면 되는지에 참고 가능하실 거예요.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옷장. 1인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2인실은 2개씩 들어가는 거죠. 책상이 2개 들어가고 침대가 2개 들어가고 옷장이 2개 들어가고 그런 형태이고, 사람이 늘어나게 될수록 이제 그 수대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2인실이 가장 많고 수익률이나 선호도 면에서도 2인실이 가장 우선으로 좀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3호점도 같은 단지에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 톤은 비슷해요. 마감재 톤은 비슷하고, 일단 양호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태가 양호한 집을 골랐고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었고요. 여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얼마가 들었을까요? 투자비는 2,420만 원이 들었어요. 보증금이 2천만 원, 가구 가전자비가 420만 원. 가구 가전자비가 점점 줄어드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1호점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유를 뒤쪽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 56.5% 수익률이 나오고요. 공실률을 10% 제했을 때 46.4%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 얘기할 때 점점점 1호점에서 3호점으로 올수록 가구 가전 잡비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1호점에서는 얼마였어요? 700만 원이었는데 2호점에서는 630만 원이었다면, 맞나요? 620, 30이었다면 3호점에서는 42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외의 금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그 수익률을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케아에 대한 환상을 깬 게 저는 사실 절약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효율적인 구매를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케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케아가 꿈동산처럼 뭔가 쇼룸 가면은 막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너무 예쁘다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물건이 있고 좀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저렴하고 쓸만한 물건이 있고, 여기서 굳이 이건 안 샀어도 됐겠다라는 물건들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을 제가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이케아가 다 샀어요. 보실래요? 이게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1호점 준비할 때 이케아 가서 산 물건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카트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5개인가 밖에 안 찍혔죠. 모든 물건을 이케아 가서 산 거예요. 이런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3호점 준비할 때 이케아 가서 구매한 용품들의 총 합입니다. 어때요? 엄청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증가하는 1인 청년 가구들이 왜 굳이 쉐어하우스로 유입되는 걸까? 쉐어하우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 성장하고 있거든요. 쉐어하우스 증가율이 연에 2배씩 거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의 주역인 1인 청년 가구가 왜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YOLO.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욜로라는 거, 인생은 한 번 나도 예쁜 집에 살고 싶다라는 부분이
1인 가구 청년층이 쉐어하우스로 유입되는 마지막 이유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그 베드수로 124, 그리고 하우스, 집 하나가 19개밖에 미처 등록이 안 돼 있었던 쉐어하우스가 2017년에 봤더니 집 등록수가 489개의 집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3,561개의 베드가 등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창업 비용이 적다고 해서 위험 부담이 적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운영이 잘 돼야 조그만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시간이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 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느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일단은 쉐어하우스라는 업태 자체가 제가 그 영업장에 묶여있는 사업이 아니죠.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입주자들이 살아야만 하고 저는 이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직접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월세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라는 말이죠. 저는 특히 더 그랬어요.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한 게 아니고 매매로 쉐어하우스를 한 게 아니고 시세 차익과는 상관없이 이제 입주자의 입주로 인한 월세 흐름, 월세가 발생되는 그 소득, 그것에만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투자보다 월세 흐름에 대한 투자여서 조금 더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차 온라인 조사, 1차 현장 답사, 1차 온라인 조사, 2차 현장 답사, 3차 온라인 현장 답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근데 이 색깔의 구분은 뭐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짙어지는 내 확신의 색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굳이 나눈 것은 다 뜻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1차에서 아닌 것 같다고 하면 1차에서 뒤집고 2차에서 아닌 것 같으면 2차에서 뒤집고 뒤집으시라는 뜻에서 1, 2, 3차로 나눈 거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정렬을 해서 다 학교를 좀 추려냈냐면 호실별 금액이라고 해서 그 한 달 금액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한 달 어떤 대학교 기숙사가 한 달에 얼마 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호실별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수용률, 기숙사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대학교부터 같이 정렬을 해서 호실별 금액은 높고 그리고 수용률은 낮은 대학교 순서대로 맞춰보면서 대학교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일단 목록화하면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일단 추려져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오픈하려고 했을 때 지역을 조사했었던 곳이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설, 분위기, 입주자 만족도 이런 것들 지역에 따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까를 파악을 해본 것을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동시에 가지고 계신 쉐어하우스 운영자분도 계시고 홈페이지만 가지고 있는 운영자분도 계시고 블로그만 가지고 있는 운영자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둘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먼저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면 블로그 먼저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사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미리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사진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쉐어하우스가 꾸며지기 전에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는 지식창고 안에 나의 정보를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한 거고요. 블로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점점 쌓아나가는 공간이라면 그래서 밑에 점점 쌓이는 지식들이 있다면 홈페이지는 얼굴처럼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SNS죠. 이것들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케어 할 때는 사실 우리는 늘 대체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적당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서비스업에 나는 종사한다라는 느낌으로 입주자를 케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입주 방문 신청서 같은 부분들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운영관리, 주거시설관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운영관리 고장이 났을 때 운영자가 바로바로 출동해서 고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특성화된 곳에 대기자가 따른다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쉐어하우스가 점점 이제 지금 도입이 돼서 점점 시장이 성숙해지고 하면서 어느 상품이나 어느 서비스든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벌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홍대나 연남이나 강남 쪽에서는 벌써 쉐어하우스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하던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쟁력 없는 쉐어하우스는 당장에 오픈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오래 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일어났을 때, 가격 가지고 치킨 게임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으려면 카테고리 킬러가 돼야 된다입니다. 카테고리 킬러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본인만의 특성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특성화가 카테고리 킬러가 꼭 되지 않아도 되기 전에도 특성화가 큰 힘을 가지는 게 뭐냐면 특성화된 곳에 대기자가 따른다는 게 다 똑같은 수준이면 뭐 하나 특이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특성화가 또 어렵지만도 않거든요. 뭔가 타겟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뭐 무슨 미혼모를 위한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요즘에 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같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타겟을 특성화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본인이 잘하는 것을 특성화하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봐요. 본인이 잘하는 것 특성화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